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루와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국채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 이 투심이 장기 국채로 몰리면서 일제히 하락한 건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 1.91% 하락한 41,860.44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1.42% 내리면서 18,872.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1.61% 하락하면서 5,844선에서 종료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왔던 뉴욕 증시인데 이 3대 지수가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오늘 투자자들이 미 장기 국채로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는데요.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5.09%로 전장 대비 12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0년물 수익률은 장중 한때 5.1% 선에 육박하면서 지난 23년 11월 초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에 24시간 전보다 5.86% 오른 10만 9,49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22일에 경신한 최고치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면요.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아이폰을 디자인한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픈 AI가 스타트업 아이오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거의 65억 달러, 하나로 8조 9천억 원이 넘는 넘는 금액으로 오픈 AI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가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 박람회인 컴퓨텍스 2025에 참석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작심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라거나 우리가 특정 시장을 떠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면서 불만을 완곡하게 드러내왔는데 이번에는 수위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엔비디아가 더는 여유를 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애플의 주가도 오늘 떨어졌는데 이 내용도 뒤쪽에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보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보시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나마 구글이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테슬라는 2.68%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1.45%,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대 하락세였습니다. 애플은 2.31% 하락했고 이 구글과 같은 커뮤니케이션단에 있는 메타 홀로 0.25% 밀리면서 그나마 이 M7 기업 중에서는 덜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커뮤니케이션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경기와 가장 직결되는 부동산주들이 오늘 2.6%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방어주인 필수 소비재주마저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 타겟이 오늘 부진한 1분기 성적을 발표하면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하락했고 또 관세로 인한 영향으로 올해 매출 전망 또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 5% 급락했습니다. 이 금리와 밀접한 헬스케어주와 금융주도 오늘 2%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더 자세하게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젠슨왕 대표가
컴퓨텍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젠슨왕 대표는 이 정책이 실패했으며 피해는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더 크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로 인해 엔비디아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50%로 급감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독자 개발을 오히려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젠슨왕 대표는 수출 통제가 오히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사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H20 시리즈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규제에 대응해 칩 설계를 변경하는 동시에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젠슨왕 대표는 만약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글로벌 AI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39만 4천 대 이상의 윈도우 PC를 감염시킨 악성 코드인 이 루마 스틸러를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루마 스틸러가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폐 같은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또한 국제사법당국과 협력해 이를 무력화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법무부, 유로폴, 그리고 일본 사이버 범죄 대응 기구가 함께 진행한 공조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면요. 이 구글이 IO 2025에서 이 볼보와 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또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제미나이를 볼보 차량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구글은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생태계를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제미나이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운전자는 화면을 직접 터치하거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이 명령어만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목적지를 검색하고 또 다양한 질문을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볼보에서는 이를 통해 운전자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운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면요. 이 앞서 오픈 AI가 아이폰을 디자인한 전설적인 애플의 디자이너죠. 이 조니 아이브의 AI 기길 개발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번 인수건은 오픈 AI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이기도 합니다. 오픈 AI는 인수를 통해서 약 55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생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애플 주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증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간 미증시의 훈풍이 분화했더니 또다시 장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국채와 비트코인으로 투심이 몰리면서 시장이 가라앉았는데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90% 이상의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금융이나 부동산, 헬스케어 같은 업종들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빅테크 주식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사상 연일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쪽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윤자빈 아나운서의 위클리 코인 브리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코인 브리핑, 아나운서 윤자빈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대상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시장이 공포 모드에서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금의 매수세가 둔화되는 한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 기대와 함께 알트코인 시장에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애널리스트 렉트캐피탈은 상위 10개 알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3,150억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맥스 CEO는 이번 알트 시즌이 2021년과 달리 특정 강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더리움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 및 기타 회사들이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기관들은 광범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홍콩의 한 핀테크 회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발행했습니다. 보통의 체크카드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비자 가맹점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아니고 페이 결제도 아닌 코인으로 실생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자 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코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최고가 경신했다라는 소식 전해줬었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면 살펴볼 텐데요. 경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요. 고관세 피해 컬러 호판 둔갑, 중국 짝퉁 철강 더 쏟아질 것이라는 뉴스의 기사입니다. 네, 보시면요. 중국 철강 업체들이 일반 후판에 페인트만 살짝 칠해서 컬러 후판으로 속여 들어온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중국산 일반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무관세인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켜서 우회 수출을 시작한 건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중국 A강철은 녹 방지 페인트만 입힌 후판을 컬러 후판으로 신고해서 통관을 했고 또 해당 물량은 3,0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컬러 후판은 도금과 도장, 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공정을 생략한 제품은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짝퉁 컬러 후판의 국내 유통가는 톤당 75만 원으로 관세 불과 후 가격이 오른 중국산 일반 후판보다도 쌉니다. 이 유통업체 신고로 세관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에선 무게목 강관을 잘라 후판처럼 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우회 기술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반덤핑 관세 대상을 도장 제외 품목으로 한정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정밀 조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맞벌이 가정서 많이 쓴다더니 LG 필수 가전 승부수. 조주환 LG전자 CEO는 지난해 7월 B2B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소비자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LG전자는 냉난방 공조,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장 분야에 더해 최근엔 생활가전에서도 B2B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LG전자는 최근 북미 1위 세탁 솔루션 기업인 CSC와 상업용 세탁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CSC는 미국의 아파트와 호텔, 대학 기숙사 같은 이 공용 세탁실을 중심으로 약 150만 대의 세탁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공용 대형 세탁 수요를 겨냥한 전략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세탁기 시장은 2029년까지 약 1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나타났고요. LG는 프랑스 파리와 리옹, 북미 등에도 냉난방 공조 거점을 늘리고 전 세계 52개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B2B 고객 체험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LG는 2030년까지 B2B 매출을 전체의 45% 수준, 약 4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국채금리 급등, 20년물 25년 만에 최고.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같은 재정 확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커지면서 적자 국채 발행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2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연 2.58%까지 오르면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재무성이 진행한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영향도 컸는데요. 이와 함께 30년물과 40년물 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 역시 1.5%를 넘어서면서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본 채권 시장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도 나쁘다면서 국채 발행에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달 중하순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19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들었습니다. 조업일 수가 같았음에도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약 2% 감소했는데요. 특히 대미 수출이 14.6%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2.7% 줄었고 반면 베트남과 대만, 홍콩 같은 아시아권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품목이 부진했는데요. 석유 제품 수출이 24% 넘게 줄었고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승용차 수출도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총 운용자산 400조 돌파, 최근 10년간 ETF 연평균 성장률 34%.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1일 총 운용자산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인도, 영국 같은 16개 지역에서 403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고 이 가운데 약 45%인 181조 원이 해외 운용 자산입니다. 특히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인 ETF 운용 실적이 눈에 띄는데요. 이 미래에셋은 현재 총 212조 원 규모의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ETF 운용 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34.4%에 달해서 이 글로벌 평균은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연금, 부동산 펀드, OCIO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국내 자산이 약 2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ETF 운용사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온 만큼 미래에셋의 글로벌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관세 이야기 정말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출 쪽으로도 악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수출 감소세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대미 쪽으로의 수출은 14%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이 정부도 분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추경 예상 1조 5천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8조 원 정도의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한번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다시 힘을 잃은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미증시의 분위기 그대로 커플링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여파 국내 증시까지 미쳐지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 무너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2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오전장에 낙폭을 빠르게 키우는 모습 나타나면서 거의 저점 라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59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수급 측면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중 내내 매도폭 키워나가는 모습 나타나면서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로 대응을 했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포지션 바꾸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역시도 어제는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2% 하락을 하면서 71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오전 중에 빠르게 매도폭 키웠었는데 계속해서 이 매도 포지션 물량을 계속해서 출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암담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일었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이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내리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은 2차 전지도 매우 좋지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역시 또 한 번의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나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혼조세 나타낸 하루였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일부 종목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이 어떤 주도 섹터가 없는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오늘장에서 올랐던 테마와 종목들 이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일 텐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어제 오늘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반전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급등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함께하는 모습인데 이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오늘 주가 두 종목 모두 상승을 급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오후 시간부터 급하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감원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 4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인 CDMO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완벽하게 분리할 예정인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을 담당한 기존 회사들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이 신설되는 회사인 삼성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사업 분할을 통해 각각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두 종목 모두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인적이 분할된 이후에 분할된 회사를 다시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주식을 교환,
분할, 신설회사의 자회사 상장하는 것 등 이런 지분거래의 추후에 이어지는 지분거래의 복병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두산 분할 합병을 꼼꼼하게 봤던 이유가 같이 이어지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제 장에서는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전장 대비 0.29% 내려오면서 이 오늘 종가 13만 8,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았더라고요. 이번 분할을 계기로 이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는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번에 신설될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쪽으로의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점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테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한 번 하락하면서 신저가 줄줄이 경신하는 종목들 많았는데요. 자, 일단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이 미국의 IRA 세액공제가 조기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68% 하락을 했고요. 리비아는 3%대, 루시드는 6.42%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이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보상 판매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IRA 세액공제 조기에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이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를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세부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공화당 지도부는 이 모든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8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라는 데에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2차 전지 국내 증시에서도 좋지 않은 분위기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전 장에서 약세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모두 약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 바로 달바입니다. 달바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혹시 구앵커님 달바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네. 달바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승무원 미스트라고 하나요? 그 트러플 들어간 미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미스트 지금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상장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몇 년째 쓰고 있는 미스트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달바가 꽤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달바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죠. 달바를 운영하는 달바 글로벌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부터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이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인 달바로 알려진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인데요. 방금 구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무원 미스트로 불리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글로벌 누적 판매량 5천만 병을 돌파하기도 한 이 제품 밖에도 이 최고급 항산화 성분인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을 기반으로 한 특허 원료 트러페로를 개발해서 제품에 적용을 했고요. 또한 뿌리는 세럼, 백탁 없는 선크림, 세럼 크림, 일체형 더블 크림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 설립 후 9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1년 690억 원에서 24년도
3,091억 원으로 연평균 약 65% 증가했고요. 특히 24년 해외 매출 비중은 45%로 23년 20%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이번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자금을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확장, 건기식 뷰티 디바이스 뷰티케어 같은 신규 사업 진출에 전략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는 28년까지 매출 1조 원, 또 해외 매출 비중 70%를 달성해 글로벌 슈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IR에서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달바 글로벌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파란불이 들어와서 다들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가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 이렇게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가 대비해서는 66.06%라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했는데요. IPO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 비중 또한 수요 예측 전체 주문 물량 중에 24%가 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K뷰티 쪽에서 앞으로 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탈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탈모 겪으시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새롭게 나와서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정책적인 내용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이 정치권에서 탈모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탈모 치료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진성준 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탈모 치료 공약만큼은 이번엔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지난 대선 당시에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른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번에 정책으로 편입이 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장중에 강한 상승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 랩과 손을 잡고 이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를 개발 중인데요. 오늘 장중에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또 푸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약효 스크리닝 기술을 통해 이 탈모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또 인맥과도 연관이 지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는데요. 이 푸른바이오의 강충경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에도 합류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탈모 관련해서도 재미있으니까요.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내용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하나투자증권 오늘 강세 연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T사이언티픽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다날도 4%, 우리기술투자도 3%대 상승세였습니다. 이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11만 달러를 돌파하자 연관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에도 가상자산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이 올 초 급등세를 보였던 금보다 더 큰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니콜라우스 파니지르초글루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승할 포인트가 많아서 올해 하반기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 차트 보시면 전장 대비 2.82% 상승하신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낙 시가가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29.51%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봉이 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전장 대비 2% 넘게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랗게 마무리되어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장중에 워낙 주가가 치솟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도 했는데 비트코인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연속성 있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3일 연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혹시 소희 아나운서는 코로나19 걸려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코로나를 안 걸렸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네. 안 걸렸는데 아마 무증상으로 지나갔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독한 감기를 걸려서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감기가 워낙 독해서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다 코로나 아닌가? 이런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 또한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워낙 지독해서 정말 악몽 같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그 검사할 때 코에다가 긴 그 면봉 같은 걸 막 찌르잖아요. 아, 그때의 기억,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또다시 중국 쪽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화권, 특히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대만 쪽의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진료 환자가요, 19,000명이 넘으면서 전주에 비해서 88%나 증가를 했다. 거의 2배가량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6주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판단을 한다면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이거 최고 정점인 6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행은 7월 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동남아나 이런 중국 쪽으로 떠나시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쥐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에 새롭게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풍제약도 상한가, 더 마이오메드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20%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휴마시스라든지 셀리드 같은 종목들 오늘 상한가라든지 두 자릿수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연일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서는 부각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서 이 배당 정책 관련된 내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배당 정책 관련주들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선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배당 성향이 높은 곳에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거나 낮은 곳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대체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하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2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8.2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5.32%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선주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을 웃도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요
우선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본주를 크게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두산의 우선주들은 본주인 두산의 상승률을 2배 이상 넘어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생활건강 우선주는 한 달 사이에 5% 넘게 오르면서 보통주인 LG생활건강 상승률인 0.32%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본주 대비 주가 괴리율이 큰 우선주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격 왜곡 현상에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요, 주목을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요. 투자에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점 잊지 말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 저희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엔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분기에도 선방을 했는데 2분기에도 뚜렷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가져온 리포트 바로 이 DS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이 K-팝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1분기 엔터 업종이 계절적인 비수기였던 만큼 음반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오히려 공연과 MD 매출이 실적을 방어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JYP, SMYG까지 이 주요 4사 엔터사의 실적 흐름과 함께 2분기 이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이 적은 시즌인 만큼 전체 음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DS투자증권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공연과 MD 매출의 견조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 수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고요. 특히 글로벌 공연 매출이 2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중심의 글로벌 투어 일정이 예정대로 반영이 됐고, 또 SM도 엑소, NCT의 활동 공백 속에서도 이 MD 수익 다변화를 통해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YG는 여전히 블랙핑크 활동 공백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 같은 신인 그룹의 성장 전략을 점진적으로 전개 중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 바로 팬 플랫폼 수익 안정화인데요. 위버스, 버블 같은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은 팬덤 충성도를 기반으로 견조한 ARPU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비수기에도 일정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존의 IP 기반의 콘텐츠 유통 채널을 활용한 수익 다변화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YP는 일본 내 아티스트 활동 확대를 통해서 현지 매출 기여도를 끌어올렸고요. SM도 리마스터 음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추가 매출원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 5,160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 판매와 공연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가 됐고요. 또한 위버스 플랫폼을 통한 구독형 수익 모델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JYP는 영업이익이 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인데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이치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안정적인 팬덤 기반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의 수익 확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 매출이 2,280억 원, 영업이익이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는 신인 그룹 활동과 NCT 도쿄 데뷔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줄었지만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국내외 활동을 강화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리포트에서는 엔터 4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하반기에 아티스트 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음반, 콘서트, MD, 플랫폼 이 모든 수익 측에서 전년 대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계절성이 뚜렷한 엔터 산업의 구조상 본격적인 활동 시점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핵심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DS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선 명확한 회복 구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월에서 6월은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NCT, 트와이스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투어가 집중되어 있고요. 여름 시즌 이후에는 아시아 중심의 MD 수요 증가와 위버스, 버블 같은 팬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화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CJ E&M과 하이브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보이그룹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이 됐는데요. 또 음반 부진과는 달리 공연, 플랫폼 수익이 실적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질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컴백 시점과 활동 스케줄이 실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엔터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의 IP 수익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만하겠는데요. 단순히 음반, 공연 같은 수익 외에도 팬 플랫폼, 영상 콘텐츠, 또 NFT 같은 메타버스 기반 IP 활용 사례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기 이벤트 중심의 실적 구조에서 보다 장기적인 수익 기반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분기에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 공연 매출 확대, MD 수익 증가 같은 복합적인 실적 개선 요인이 작용을 하는 턴어라운드 시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DS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엔터 업종의 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음반 중심의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수익의 다변화를 이루고 있는 엔터들인 만큼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엔터 업종의 경우 인적 자원 리스크도 있는 종목인 만큼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실 점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엔터 쪽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관세 무풍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장 관세 전쟁 후폭풍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이 관세 또는 감세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투자가 바로 물러나는 모습을 봐서 이 외국인들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또 이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도 드는데요. 이 관세의 후폭풍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불어닥치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 다시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도주나 이슈가 없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 박스권 장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